남조선은 지옥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평양의 엘리트 간부.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가 어느 날 새벽 70대 노모를 남겨둔 채 황급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당에 충성했던 15년 세월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게 만든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가 평양 한복판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서울 아파트 창문으로 내다보는 한강을 보면 문득 평양 대동강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마치 어제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았는지,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요. 2018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 문수동 고급 아파트 15층에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한눈에 들어왔죠. 강 건너 주체사상탑, 평양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강변 아파트에 산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한복판 같다고 할까요? 저는 외무성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나와 바로 외무성에 들어갔으니 엘리트 코스였죠. 아내 미선이도 외무성 직원이었습니다. 당에서 정해준 배우자였지만 좋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19살 대학생, 딸 예진이는 16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해 3월, 외무성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호 동무, 상부에서 부르신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북한에서는 늘 이렇습니다. 상부의 부름이 기쁠 수도, 두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김성호 동무,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발령이네. 경제 담당 참사관으로 가게. 순간 숨이 막힐 듯 기뻤습니다. 해외 파견, 그것도 상하이. 15년 일했지만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던 저에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가족 모두 동반일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혜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우리 중국에 가요. 성민이도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중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대학 때 배운 중국어가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주말에 양가 댁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70대 초반이셨지만 건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 해외에 나가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시다 부상 입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 집안이 평양에 자리 잡았고 저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희생 덕분이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해라.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체제가 정의롭다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끄신다고 말입니다. 평양 생활은 좋았습니다. 외무성 간부라 배급도 잘 나왔고 하루 8시간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서너 시간도 힘들다는데 말이죠. 명절이면 부모님 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송편도 빚었습니다. 추석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송편 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김장철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김치를 담그셨죠. 우리 식구 4년 먹을 김치를 어떡하나 하시며 웃으셨던 어머니,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주말마다 대동강 산책을 하던 모습, 만경대 유원지에서 가족과 함께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상하이로 떠나기 전, 저는 매일 아침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모란봉의 아침 햇살, 옥류관 냉면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 만수대, 분수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제가 자란 땅, 부모님이 계신 땅이었으니까요. 2018년 5월, 드디어 우리 가족은 순안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후 돌아올 때는 더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 있겠지. 혜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중국은 어때요? 글쎄다. 아빠도 처음 가보는 거란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4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2018년 5월, 밤에도 온 도시가 환하게 빛났고 거리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아빠, 저 높은 건물들, 혜진이가 가리킨 곳에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평양 류경호텔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총영사관 아파트는 3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몇 초 만에 올라갔습니다. 평양에서는 계단으로 올라가기 일쑤였는데 말이죠.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고기, 생선. 원하는 걸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에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퍼지면서 중국과 북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평양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2월이었습니다. 아들아, 건강해라. 조심해라.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 동료 왕 과장이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김 참사관. 이거 좀 보게.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 식량난으로 고통. 아사자 속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왕 과장이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 언론이 다 보도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평양은 특권층 지역이니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성민이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인터넷에서 북한 영상을 봤어요. 탈북자 증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21살이 된 아들은 이제 어른이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성민아, 함부로 그런 걸 보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조심스럽게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밤마다 휴대전화로 북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나만의 거짓 선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BBC, CNN, 일본 언론까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유튜브에서 탈북자 증언을 봤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그 얼굴이 나 찍었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공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그분들이 인민을 위한다고 배웠는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도 봤어요? 아내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교관입니다. 당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입니다. 자식들에게 거짓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상하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진실도 결국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을 평양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가을, 평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4년 임기가 끝나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돌아가야 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가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023년 10월, 우리 가족은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고향이었습니다. 대동강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것들, 알게 된 진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무성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다시 평양 본부 근무였습니다. 아내도 복귀했고 성민이는 대학에, 혜진이는 고등중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보이부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한테도 상하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외무성에서는 충성스러운 당원처럼, 집에서는 불안에 떨며, 그러던 2023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일 김일성 광장 전 직원 집합이네. 공화국 반역자 처단식이라네. 과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개 처형.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무성 간부라 그런 자리에 참석할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 직원 의무 참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일성 광장은 이미 5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군인들, 당원들, 주민들, 모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2월의 평양은 매서웠습니다. 무대 위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을 처단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40대 후반 부부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 참사관이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에서 일했던 선배. 10년 전 제가 외무성에 들어왔을 때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옆에 여자는 박 참사관 부인, 아내의 동기였습니다. 두 분 모두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저 반역자들은 해외에서 인민 재산을 축내고 외제품을 사용하며 오만하게 인민을 무시했습니다. 스피커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옆에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 참사관 베이징에서 돈 좀 벌었다고. 고위층 권력 싸움에 휘말렸대. 그 사람 추천한 윗사람이 문제였던 거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의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박 참사관 부부가 쓰러졌습니다.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도 상하이에서 중국 돈을 벌었는데, 우리 아들도 인터넷으로 금지된 영상을 봤는데, 우리도 외제품을 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박 참사관 부부가 공개 처형당했어. 아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참사관 부인은 아내의 동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 박 참사관처럼 죄도 없이 끌려가는 건 아닐까? 새벽녘,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아이들 생각해야 해요.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참사관은 죄가 없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렸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상하이에서 본 자유를, 인터넷을,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야 한다고. 설령 부모님을 두고 가야 한다 해도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평양의 겨울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참사관 처형 이후 저희 가족을 향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우 동무, 상하이 시절 활동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더 자세하게 누구를 만났는지, 중국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조사였습니다. 박 참사관처럼 문제 삼을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목숨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담임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상하이에서 뭘 했냐고, 인터넷은 안 봤냐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월, 저는 중국 단둥 출장을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역협상, 실제로는 조선족 사업가 김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감시당하는 건 아닐까? 식당 구석에서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탈북하고 싶습니다. 김 사장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족 내시면 미화 3만 달러. 준비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절대 티 내지 마십시오. 평양으로 돌아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모아둔 중국 돈, 무역 중개로 벌어둔 돈을 장마당 암시장을 통해 달러로 바꿨습니다. 3월, 혜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 엄마가 보위부에 끌려갔대요. 나만 영화를 봤다고.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16살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키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야. 4월,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 준비 완료. 8월 중순 신의주 출발. 비용 3만 달러. 이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외무성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신의주 경공업 시찰. 가족 동반 요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6월,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73 새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주름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일이 좀 많아서.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위험하니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가장 큰 효도지.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제가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는 못 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대문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아들아, 자주 와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은. 7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몇 장, 부모님 사진, 그리고 돈만 넣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8월 12일, 우리는 신의주로 간다. 그리고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요? 미안하다, 혜진아. 하지만 너희를 지켜야 해. 그게 아빠 임무야. 8월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국경에서 잡히는 꿈, 총에 맞는 꿈.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여름 하늘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오전, 우리 가족은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출장, 실제로는 탈출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여행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주체사상탑,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들이었습니다. 48년을 살아온 이 땅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눈물을 닦았고, 성민이는 창밖만 보았고, 혜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후 4시, 신의주 도착. 브로커가 정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의 좁고 축축한 방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출발입니다. 압록강까지 30분.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여관 주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가 브로커였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식사.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한 숟가락도 못 먹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밤 10시,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 하나씩, 돈과 사진만 들었습니다. 11시,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발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거리는 칠흑 같았습니다.
전기가 나간 신이 주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골목길, 폐공장, 창고를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십시오. 우리는 공장 담벼락에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경비대의 개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이가 떨었습니다. 아내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5분이 지나 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10분 후 강물 냄새가 났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달도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서 200m만 가면 중국입니다. 물은 허리까지.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브로커가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와 성민이, 혜진이가 뒤따랐습니다. 아빠, 춥고 무서워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물살이 거셌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8월이었지만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가방이 물에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기 불빛이다. 북한 쪽에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입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누구냐? 총을 든 병사가 강변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10m 앞까지 왔습니다. 혜진이가 떨었습니다. 물을 마실 뻔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꽉 잡았습니다. 1분, 2분, 영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군. 경비대가 돌아갔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80m, 100m, 150m. 그때 혜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빠, 딸이 물에 빠져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달려갔지만 물속이라 느렸습니다. 혜진아, 아내가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이도 도왔습니다.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혜진이는 기침하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입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민이도 울었습니다. 혜진이는 제 품에서 떨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아니,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별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강 건너 북한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뵐 수 없을 것입니다. 새벽 1시, 브로커를 따라 단둥 조선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 떨리는 몸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 단둥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 2층, 사평도 안 되는 방 하나에 가족 넷이 숨어야 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었지만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고 있습니다.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젖은 옷을 말려 입고 좁은 방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남은 것일까요? 아빠, 이제 안전한 거예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도 북한 우호국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송합니다. 박 참사관 부부처럼 우리도 끌려가 총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틀째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과 김치, 된장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동포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힘내세요.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에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와 혜진이는 지쳐갔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조금만 참아라.
브로커가 한국 가는 길을 찾고 있단다. 9월 초 위기가 왔습니다. 공안이 이 동네를 단속한대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급하게 알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옷장 속에 숨었습니다. 가족 넷이 비좁은 공간에 몸을 구겼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떨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쉬, 절대 소리 내지 마.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 중국어로 떠드는 소리. 공안이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계단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 우리 방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혜진이가 숨을 참았습니다. 성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열쇠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발, 두 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옷장에서 1미터도 안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옷장 문 틈새로 구두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옷장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 대장님, 이쪽에 사람 있어요. 공안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혜진이는 울고 성민이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한 발 차이였어요. 아래층 탈북자가 먼저 걸렸어요. 누군가가 우리 대신 잡혔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북송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날 밤 단둥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방은 더 좁았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9월 중순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됐습니다.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800km. 도중에 검문이 많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갑시다. 베이징으로. 9월 20일. 다시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꼭 한국 가세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40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베이징까지 800km, 생사를 건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밤,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승합차 안. 800km 밤길은 우리 가족의 앞날처럼 칠흑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검문소가 나오면 죽은 듯 자는 척하라고만 했습니다. 50줄 나이의 좁은 차 안에서 무릎이 쑤셔왔지만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떠는 딸 혜진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3시쯤 올 것이 왔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공안이다. 신분증. 거친 중국말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차 안을 훑었습니다. 6.25대 인민군 점호를 피하던 우리 부모님 심정이 이랬을까요? 심장이 터져 옷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린 혜진이가 흡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차, 끝장이다 싶은 순간 아내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심한 기침을 해댄 것입니다. 공안이 전염병이요? 하며 기겁하고 물러섰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우리는 모두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난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장장 15시간을 달려 베이징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세우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태극기 보이죠? 거기가 한국 영사관입니다. 사복 공안들이 깔려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뛰십시오. 잡히면 끝입니다. 저 멀리 펄럭이는 태극기. 평생 인공기만 보고 충성했던 제가 태극기를 보는데 왜 그리 가슴이 뜨거워지던지요. 성민아, 동생 손 놓지 마. 뛴다.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멈춰. 짠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혜진이가 넘어질 뻔하자 성민이가 낚아채 질질 끌다시피 뛰었습니다. 공안의 손이 제 옷깃을 스칠 때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철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분들이 우리를 낚아챘습니다. 쾅.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철창 너머 씩씩거리는 공안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아스팔트 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베이징 하늘이었지만 그곳은 이미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영사관 직원의 따뜻한 우리말에 강인하던 아내가 아이고, 하나님 하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저 철문 밖 북녘 땅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인천공항 바닥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신발을 벗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보일러를 처음 켰을 때도 잊지 못합니다. 북한에선 연탄 한 장 구하려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선 손가락 하나로 방바닥이 절절 끓으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내는 마트 쌀 코너에서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여보, 북에선 귀한 이 밥이 산더미예요. 그날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앞에 두고도 저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는 오늘 저녁 옥수수 죽이라도 드셨을지 밥그릇 위에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려 눈물만 삼켰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보고 잡혀갈까 봐 창문을 닫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자유더군요. 아이들이 서울 생활에 적응해 웃는 걸 보면 목숨 걸고 오길 잘했다 싶으면서도 배가 부를수록 가슴 한구석 불효의 구멍은 커져만 갑니다. 어느 날 밤, 놀이터 그네에 앉아 하염없이 달을 보며 우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보, 저 달을 우리 어머니도 보고 계실까요? 자식들 도망갔다고 보이부에 시달리시면 어쩌죠.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죄송하고 따뜻한 방에 누워도 등이 베겨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우리 탈북자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천연 같은 멍해겠지요.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보릿고개 시절, 자식 굶기지 않으려 허리띠 졸라매셨던 그 마음, 북녘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되는 날까지 부모님 살아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불효자, 살아서 큰절 한번 올리게 해주십시오. 6.25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처럼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잔치 열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평양의 아들 김성우 올림.